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충북교육도서관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문장가로도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연암 박지원, 그 가운데서도 또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일컬어지는 열알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열알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좀 연암 박지원이 어떤 인간인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누군가가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평가한 한번 그 말들을 한목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연암집을 최초로 간행한 20세기에 간행이 돼요. 열알기가 이 정조의 문체 반정에 걸려서 금서처럼 여겨져서 제대로 간행이 못 되다가 20세기 초에야 간행이 되었는데, 창간 김태경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죠? 네, 성리학. 맞아. 잘 아시네요. 그쵸? 성리학은 누구의 성리학일까요? 네, 잘 아시네. 여기 좀 약간 좀 교육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 같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유학 이렇게 알기 쉬운데, 조선시대 유학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이제 주자 성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학에는 원시 유학이 있고 신유학이라는 게 있고, 신유학에 이제 주자학과 양명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는 이 퇴계와 율곡 선생이 이제 주자의 그런 책과 학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집대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학의 종장이라고 일컬어지죠. 조선시대는 500여 년간 계속 유학이 어떤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로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종장이 되시는 퇴계와 율곡을 높이 기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의 모델로도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꼽게 돼요. 퇴계와 율곡의 도학. 도학은 성리학을 다른 말로 도학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도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쌍두마차 두 개의 유산이 있죠. 사실은 고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충무공. 왜냐하면은 이제 해전 전술이 세계 3대 해전이래요. 노량, 명량, 이거 영화도 다 나오죠. 이게 이제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의 승리래요. 세계 3대 해전에 속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죠. 또 한 분은? 그렇죠. 왜냐면 훈민정음이 있잖아요. 세종대왕과 충무공은 세계에 내놓아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충무공의 거북선 전술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이제 구한말 20세기 초까지 이 지식 4대부들은 훈민정음을 이렇게 낮게 평가를 했어요. 그 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좀 훈민정음을 낮게 평가를 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 그 대신에 연암의 문장을 꼽습니다. 연암의 문장을 충무공의 거북선 전술과 나란히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고미숙 선생님께서 그 열알기를 세계 최고의 연기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고전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계에 내놔와도 손색이 없는 고전의 세계의 유산, 충무공, 세종대왕, 그리고 연암 박지원입니다. 셋은 우리가 이제, 연암 박지원은 이 문화의 세계에 우리가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의 게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박지원이 있다라고까지 굉장히 뛰어나신 고전학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열알기라는 책이요, 정말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제 우리 고전이 나아간 최고의 그런 성취가 정말 다 담겨 있어요. 여행기라고 하는 그 이제 장르 속에서 나온 건데, 단순히 산문이 아니라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르가 있거든요. 이런 산문 장르도 있고요. 또 한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가 열알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일기체로 돼 있고, 뒷부분은 또 이렇게 뭐 사건 주제별로 엮어가지고 형식을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연암이라는 인간이 이제 그 꿈꾼 세상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좀 많이 좀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모순이 많아. 그러니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어떤 고민 의식으로서 뭐 북학이니 이용생이니라는 이제 그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한 모든 어떤 고민과 또 이 천재적인 글쓰기 능력이 다 결합되어서 열알기 체학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 고전학자들이 이제 우리 열알기가
나오고 나서 더 이상 우리 이제 문학은 사라졌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열하일기를 뛰어넘는 책이 그 뒤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자, 요것도 그러면 이제 보셨을 거는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어쨌든 간 열하일기는 1780 연합 나이 44살 때 5월 25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10월 27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개월 걸리죠. 총 지금 5개월 가운데 열하에서 머문 기간은 6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이제 북경까지밖에 안 갔어요. 조선의 사신들이.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중국의 황제를 만나고 또 보고할 건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연암이 사신을 간 이유는 뭐였죠? 걸륭제의 칠순 생일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걸륭제가 야, 나 북경에서 안 할래. 나 여기 열하에서 칠순 잔치를 할 거야. 하면서 조선 사신들이 요 북경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조선 사신들 빨리 오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외교적 결례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열하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6일 머물고 이제 다시 북경으로 오거든요. 그 원래 이렇게 3권 정도 돼요. 다 완역을 하면. 그 가운데 열하에서 보고 들은 일이 1권 반 정도 돼요. 6일 동안. 그것도 미지의 세계. 처음 가는.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보고 들은 거를 1권 반 분량이나 되게 썼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정말 70년을 살아도 10장짜리 글을 남기지만 누군가는 일주일을 살아도 1권 분량의 자기 역사를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을 살더라도 또는 1년을 살더라도 1권 분량의 책이 나오는 그런 자기 이야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한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조선 후기에 그 연행로 코스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행기는 한양부터 써요. 여행기 쓸 때. 여러분 일기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한양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연암 같은 경우에는 요 의주, 한 달 뒤. 요 의주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의주대로라고 해서 여기 국내 코스가 되는데 한 달이나 걸려요. 연암이. 근데 그 이유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압록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열흘간 머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여차 해서 압록강을 건넌 다음에 여기 책문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인이 사는 최초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변두리가 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최남단에 있는 우리나라 그 마을 이름이 뭐죠? 마라도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여기 저 책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살아요. 혹시 마라도 갔다 오신 분이 있을까요? 되게 화려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되게 이렇게 시골 이렇게 촌티 많이 나고 그랬나요? 대충 뭐 거기에 혹시 뭐 5층짜리 집도 있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변두리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신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연암은 이 책문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번화했어요. 이렇게 길도 이렇게 일직선이고 그 다음에 막 2층 집도 있고 막 벽돌로 쌓고 연암이 뭘 좋아한다 그랬죠? 술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술집에 들어갑니다. 또 책문에서. 거기 보니까 이제 술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한 량부터 10량까지 크기가 달랐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은 양 하면은 무엇의 단위라고 생각이 돼요? 돈의 단위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무게, 크기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술병이 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10개가 다 이렇게 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요거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다 달라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글자 여기 한근, 여기는 1량, 그죠? 반근, 3량, 2량, 1량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요. 지금 요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연암이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술 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능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함이 이와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조선에서는 그냥 술병이 그냥 단일 종류인 거야, 술병이.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요게 좀 모자라고 조금 먹는 사람은 요게 좀 남고 그러는데 여기 또 가게에 들어갔더니 크기가 다 다르니까 내 주량에 맞는 것을 골라서 그거를 이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건데 여기 또 보면은 그러니까 대충 만든 게 없고 너저분하게 해놓은 게 없다면서 소외양간이나 돼지우리라도 법도가 있고 거름도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지금 한 거야. 요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제 이용후생의 의미를 조금 이제 확대한다면은 사실은 외양간, 돼지우리 가장 더럽고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소외된 존재,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이용후생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도가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이제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임을 이롭게 하다, 도구를 이롭게 하다. 그러니까 도구를 편리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기술이라든가 상업과 관련돼요,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도구를 이롭게 해야 후생을 할 수 있어요. 후생은 삶을 도탁케 하다, 그러니까 삶을 윤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이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편리하게 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후생을 한 후에라야 정덕을 할 수 있다. 덕을 바르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윤리나 도덕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 바르게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은 삶이 두텁게 하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의 원칙이나 기준을 삼는 그런 어떤 이제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조선시대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원시 육경이라는 게 있어요. 육경이 뭐냐?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은 주역이라고도 부르죠. 주나라의 역이다 해서 주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기, 춘추, 악경 이렇게 6개의 경전이 있어요. 이게 전부 공자가 편찬하거나 공자의 말과 관련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일본도 18세기 이전까지는 다 유교의 원리 아래 있었어요. 우리 아시아 나라가. 그래서 이런 육경을 갖다가 모범으로 삼아서 모든 정치, 경제, 생활, 문화의 가장 잣대로 삼아요. 예컨대 임금들이 어떤 정치를 이야기할 때 역대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 사상 때문에 유학의 그런 모범이 되는 5명의 황제가 있어. 요, 순, 우탕, 문왕 그리고 무왕까지도 포함해요. 그래서 요 6 임금의 말을 갖다가 담은 게 뭐냐면 서경이라는 책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임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거로 삼는 게 다 서경에 있는 걸 끌어와요. 근데 이제 서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황제여, 자 생각하세요. 덕은 오직 정치를 잘하는 데 있고 정사를 잘하는 데 있고 선정,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양민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기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화수 금목토 이거 오행이죠. 곡식으로 닦아서 정덕 이용 후생이 조화되게 하소서. 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정덕 이용 후생이죠. 그럼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정덕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이 정덕이라는 가치를 모든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요. 덕을 바르게 하다. 그 덕이 뭐겠어요? 도덕.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덕과 윤리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치를 핵심 짓는 용어가 정덕이에요. 원래 정덕 이용 후생은 선후관계일 뿐인데 사실은 어떤 경중의 문제라기보다 근데 이제 사대부들은 제일 앞에 있는 정덕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용후생을 좀 소홀히 여겨요. 이용후생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삶을 갖다가 좀 풍요롭게 하는 거. 근데 우리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되게 폄훼해요. 막 그런 거 따지는 거. 양반들은 조선시대 양반들은 무엇을 안 했다? 그럼 맞아요. 이 일을 노동을 안 해요. 노동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매매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서점이 없었던 이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이렇게 뭔가 사고 파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개념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4단계가 있죠. 사농공상. 오늘날에는 상이 제일 높은데 경제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제일 천시했어요. 신분적으로는 양반, 중인, 그 다음에 평민, 상민, 천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양반들이 부끄러워하고 오로지 명분 이런 거, 윤리 이런 것만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양반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가난하면 굶어 죽어요. 옛날에는 너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양반들의 늘 허례허식을 갖다가 풍자하고 비판한 이제 작가가 또 연안 박지원인 건데, 이제 백성들은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관리들의 횡포라든가 부패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도둑이 되고 산적이 되고, 조선 후기에 이제 그런 어떤 현실이 있고, 임꺽정이라고 하는 소설도 그런 배경을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암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우생 정덕으로 바꿔놨어요. 일단은 먹고 살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도덕을 이야기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허생전에서 그 도둑대를 이끌고 연암이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 이 도둑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살게 해주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웃을 또 구휼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암은 왜 이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들을 갱생하고 싶어서 돈을 번 거를 가지고 도둑들을 데리고 무인도에 가서 2, 3세계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생 그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알기에는 그 중국에 발달된 그 제도와 문물을 보고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조선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실학은 이제 어떤 실제적인 학문이에요. 글자 뜻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이 실학은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연암이나 다산이 나는 실학자야 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20세기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학자들이 야,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남에게 약소국이 돼서 맨날 침략당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가 다 중국적인 거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조선시대의 모든 문화와 생활 윤리가 중국적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거 시험의 출제 과목이 뭐였다고요? 되게 사서 삼경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다 이제 사기라든가 중국의 역사서, 그 다음에 소동파, 소식, 이런 어떤 한시들. 배우는 지식이 다 중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다 중국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대부들은. 한글을 쓴 계층이 어딘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기생과 궁녀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반 사대부들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시서화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천민계층이었던 기생이 가장 교양 지식인이었어요. 여성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문학성이 뛰어난 시조가 황진이의 동지딸 기나일밤. 아주 굉장히 감각적인 그 시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답니다. 이제 어쨌든간 이제 조선 시대의 그런 문화가 다 이제 중국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존심이 깎인 거야.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맨날 침략만 당하고 그럴까?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도대체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까? 근데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중화풍이 강했는데도 우리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2명이 있습니다. 일단 다산 정혁인이 나는야 조선 사람이니 조선시를 지으리, 이런 어떤 조선시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연안 박지원은 조선풍, 제자인 이덕무가 막 조선의 풍속과 산천을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비난해. 야, 너 이거 지금 왜 이딴 걸 쓰고 있어? 저 고전 경전의 그런 표현과 정신을 본뜨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수준 낮게 이렇게 어떤 저질 시를 써. 다 욕하니까 연안만이 칭찬해주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가 저 중국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풍속을 다룬 이덕무의 시야말로 조선의 노래야. 조선풍이야. 이렇게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학자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조선 후기에 뭔가 어떤 기존의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적이고 공허하고 맨날 이가 뭐고 기가 뭐고 이런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좀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의 어떤 민생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어. 그게 바로 실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세기 학자들이 붙인 용어예요. 한국학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상. 그게 바로 이제 실학이고, 이 실학 정신이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훼손된 자존심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주고 어떤 민족주의를 갖다가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실학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바로 이거죠. 어쨌든 실제적인 학문,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학문.
다만 실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유학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의 원래 기본 정신은 되게 실제적인 거를 강조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든가 이제 노장사상 같은 경우에 너무 현실과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공하다, 허하다. 도교와 그 다음에 불교를 허학이라고 불렀어요. 유학에서 본래. 근데 우리가 실학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실학이 자꾸 이제 조선 중기까지 넘어오면서 맨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게 이제 현실과 괴로되니까 이제 새로운 신실학 운동을 펼친 거죠. 그 출발이 되는 학자가 요게 경세치용이라고 불리는 그 실학의 종장이 되는 분, 성호이익이에요. 성호이익. 성호이익을 갖다가 이제 경세치용, 그래서 세상을 경영해서 쓰임에 이르게 한다. 요거는 농업이라든가 행정 요런 것에 대한 제도 개혁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이용우생, 연암 박지원은 어디서 태어났죠? 한양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양은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우리 고전 시대는 딱 두 개 분류밖에 없어요. 도시는 딱 하나예요. 어디다? 한양이에요. 한양 도시와 나머지 다 시골.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이용우생 그룹이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박재가, 이동무, 홍대영 이런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한양, 특히 이제 한양에 백탑이라고 있어요. 저 원각사제 10층 석탑. 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탑파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과 상업 이런 것들의 개혁. 그게 바로 이용, 후생, 도구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사 김정일을 실사굿이라고 해요. 실제적인 일에서 진리를 구한다라는 건데 다산정약용은 어디에 속할까요? 원래는 순서대로 가면은 요 연암 뒤잖아요. 그러니까 실사구시가 돼야 돼요. 실사구시를 추구하기도 해요, 다산이.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당파와 항맥이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사상의 동질성을 말해줘요. 그러면은 다산은 당파로 가면은 무슨 당이 어디에 속하죠? 남인이에 맞아요. 일단 연암 박지원은 뭐였을까요? 예, 노론, 특히 노론 벽파였어요. 근데 이제 연암은 당파성이 거의 없었어요. 같질 않았죠. 오히려 서울들과 어울렸죠. 그리고 성호이익이 남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정약용을 경세치용학파로 넣어요. 같은 당파, 학파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간 또는 열하일기를 지배하는 가장 이제 강력한 그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암은 작은 존재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흔히 하는 말 있죠. 왜? 있는 것들이 더해. 진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암은 정말 진실한 인간관계 또는 친구관계를 원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의 사귐이 너무 권력과 이익만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그러한 현실에 많이 우울해하고 우울증도 알아요. 3년 이상. 그리고 연암의 이런 가슴 답답증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가요. 좀 연암은 좀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좀 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양반 사대부들이잖아요. 이 양반 사대부들의 특히 이제 위선에 많이 이렇게 좀 실망을 하고 그것에 좀 아파합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참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이제 젊은 시절에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타나는데 연암이 그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예덕선생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공부가 좀 다른데요? 똥 푸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또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맞아요. 거지예요. 마장전에도 3명의 거지예요. 똥 푸는 사람, 거지. 이렇게 하층민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삶의 진실성을 갖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암은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안에 감추어진 그런 어떤 내면의 진실성, 이거를 갖다가 강조했고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나보다 높은 사람 사귀면서 그거를 갖다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연암은 오히려 반대로 서얼들과 많이 사귀어요. 그 서얼들 중에서도 자기의 뜻과 이제 지향이 맞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수제자뻘이 되는 뭐 이동무, 박재가도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참된 우정의 평등윤리를 또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열알기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알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여행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렇게 가게집에 들려. 장사하는 집에. 그럼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하루 이틀 밤 이렇게 만나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행기를 쓸 때 그 사람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길 가다 만나는 사람. 그쵸? 아이, 그래도 그런 거를 이렇게, 있으면은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한 번 인연인데 그걸 누가 이름을 기억해요. 열알기에 보면은 한 번 만나는 그 지나가는 사람도 다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딱 한 번의 여행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무리 이 사람이 천재적인 그런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부분은 상상력이 개입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쓰기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풍부한 묘사와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열알기가 공간과 인간을 정말 아주 다르게 창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용우생, 연암의 이용우생 정신과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장관이라고 하면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 있을까? 장관. 뭔가 크고 볼만한. 근데 이제 연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중국에 가서 여행 갔던 사람들이 야, 만리장성이 장관이야. 자금성이 장관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삼류삼비야. 내가 본 장관을 이야기할게. 하면서 깨진 기와가 장관이고 냄새나는 똥이 장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명의 진수를 자금성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역시 이 문명 무기지 이래야 되는데, 왜냐면 북경에 가서 야, 거기 깨진 기와 조각이 장관이고 똥이 장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진 기와 조각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깨진 기와, 그걸 누가 써요? 다 버리는 거, 진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그런데 가봤더니 담 쌓을 때 그 깨진 기와를 위에도 꽂고 이렇게 붙이면 무늬를 만든대요. 그래서 깨진 기와 조각을 버리지 않자 천하의 무늬. 이 무늬는 지금식으로 하면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담장에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요거를 갖다가 벽돌을 밑에 깔 수 없으면 그런 깨진 것들을 갖다가 밑에 깔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진창이 될 걱정이 없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깨진 기와는 다 버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그런데 이제 연암은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고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또 진창을 막아주는 걸 보고서 야, 이게 바로 진수지. 이게 바로 문명의 본질이지.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암은 정말 남달라요. 까마귀는 무슨 색이죠? 까만색. 그렇죠. 까마귀는 까마니까 까만색. 근데 연암이 그래서 그렇게 까마귀는 검지 않다. 까마귀가 이렇게 이제 날 때 이렇게 빛이 비치면 날개가 갑자기 이렇게 푸른색으로 싹 빛났다가 갑자기 붉은색으로도 빛난대요. 그 빛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저는 흰색으로 확 바뀐 적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의되세요? 저라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까마귀는 기본적으로는 까만색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임의적으로 그 다른 색으로 빛났다고 해서 그걸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어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 생활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그냥 까마귀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순간적인로 빛나는 색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면 언어의 사회성에서 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저 인상주의, 그 모네의 루앙성당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뭐 아침 흐린 날, 갯날, 뭐 오전 12시, 오후 이렇게 수십 점을 그려요. 똑같은 이제 장소에서 똑같은 그 건물을. 어느 게 루앙성당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현대회화의 기본 이론이 이거예요. 사물의 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늘 변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늘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10초 뒤에 저희 이미지도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대회화 이론의 맥락에서 본다면 연암의 말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연암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물은 정해진 색이 없는데 사람들이 가둬버린다. 정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야 라고 하는데 연암은 까맣지 않아.
빛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 그래서 푸른 까마귀라고 불러도 좋고 검은 까마귀라도 불러도 좋아. 근데 왜 사람들은 뒤에 얘기 그거야. 왜 그걸 하나의 색으로 가둘까?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가둔 것도 충분한데 세상의 모든 색을 검은색으로 가두는구나. 한 가지 색으로 가두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물의 생태에서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다양성을 말살하는 생각을 비판하는 그런 생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암식 사고예요. 사물을 통해 얻은 발견과 지혜를 인간 사회를 교정하고 바꾸는데 그거를 갖다 적용하는 글쓰기가 연암 글쓰기의 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연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진리는 뭔지 아세요? 까마귀가요. 순전히 까만 까마귀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붉은색, 푸른색이 깃들어 있는 까마귀 엄청 많아요. 보신 분 없으시죠?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까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싫어하는 거, 보기 싫은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오, 까마귀 재수없어. 소리도 그냥 음침해. 근데 연암은 그걸 자세히 봐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걸. 그리고 거기에서 남다른 그런 어떤 진실을 발견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다 버리는 것. 근데 그거를 오히려 쓸모있게 활용하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똥이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왜 똥이 장관이죠? 똥 하면 우리가 이제 활용 가치는 거름이잖아요. 제일 더러워. 사람들이 막 피하잖아. 그렇죠?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연암은 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가장 더러운 똥. 근데 북경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막 말똥 소똥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갖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그걸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말려가지고 연료로 쓰고 거름으로 쓰고 그런 걸 본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박재가의 글에 나와요. 그 얘기가. 북경에 갔더니 사람들이 말똥 소똥을 띄우려고 막 금싸라기 마냥 그걸 아낀다 하면서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똥을 갖다가 잘 쌓아가지고 그 똥거름을 쌓아 올린 맵시를 보더라도 천하의 문물 제도는 여기에 있다. 제일 더러운 것들을 아주 예쁘게 쌓아놓은 거야. 다 정돈해서. 그러면서 나는 말한다. 깨진 기와 조각 똥거름이야말로 진짜 장관이다. 진짜 멋진 볼거리다. 진짜 문명의 본질이다. 왜 사람들은 성곽, 궁실, 사찰 이렇게 화려하고 환상적인 것만을 장관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깨트리죠. 가장 쓸모없고 더러운 곳에서 오히려 본질을 찾아내는 이 지혜의 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연암만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일단은 연암의 이 사유는 장자적이에요. 연암이 진리를 말하는 자리는 오히려 성리학이 없어요. 연암은 유학자예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연암이 어떤 진리 체계를 설파하는 그 자리에는 꼭 불교적인 거나 장자적인 게 있어요. 이것도 여기 저 장자에 나오는 거예요.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더니 장자가 없는 곳이 없어. 분명히 했더니 개미에게 있어. 왜 낮아야 했던가? 더 낮아요. 그래도 여기 기와 벽돌에도 있어. 똥 오줌에도 있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암의 이런 사유는 저는 이렇게 이제 장자의 어떤 사유를 갖다가 흡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는 도라고 하는 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고상하고 예쁘고 멋진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찮고 평범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도 다 저마다의 쓰임과 그 다음에 진실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피에르 만존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절한 작가이기는 한데요. 자기 아버지가 통조림 공장 사장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조림에다가 이제 자기 진짜 똥을 넣어요. 30g. 예. 통조림에 똥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밀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술가의 똥. 요거. 정량 30g. 그렇게 쓴 거예요, 요거. 1961년 생산되어 원상태로 보존돼 해놓고 요거 피에르 만조니. 그 다음에 넘버 80이죠. 이거 90개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90개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냐면 30g에 해당되는 금값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똥 30g을 놓고. 자, 여러분이라면 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저 기사에도 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어봤어요. 그럼 지금 한 6, 7년 됐을 텐데 이 중에 하나가 1억 7천만 원에 팔려요. 도대체 왜 피에르 만초니는 이거를 30g에 해당되는 금값으로 판매를 한 걸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풍자하기 위한 거였어요. 금, 무엇의 상징이죠? 금은? 부이고 또 어떤 사상으로 따진다면 자본주의, 자본의 상징이죠. 자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돈인데
돈의 핵심 가치가 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본 사회를 갖다가 풍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들이 전부 돈을 향한 욕망에 이렇게 그냥 하니까 그거를 갖다 금은 똥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금값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행위를 한 건데, 또 우리 동화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가 권정생 동화 작가인데,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하죠.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출판사에 갔을 때 출판사들이 다 거절했어요. 이때만 해도 왜 그 더러운 똥을 갖다가 어떻게 표제로 내걸 수 있어요? 이거였어요. 이유가 똥 중에서도 개똥.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이 다 놀리는 거야. 야, 너는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왜 개똥이야?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너는 찌꺼기야. 이 강아지 똥에게 그런 모진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보세요. 개똥. 어디에 쓸모? 물론 개똥도 약에 쓸모 뭐 없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좌절한 강아지 똥에 뭐가 찾아와요? 민들레 이제 씨앗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건 네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기운 얻습니다. 내가 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민들레를 껴안았고 크게 거름이 돼가지고 민들레 꽃이 태어나요. 이건 무슨 진리를 말해줘요?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의 쓸모를 지니고 있다라는 진리를 설파해요. 이것도 저는 연합의 정신과 통한다고 봐요. 또 요거 아시죠? 가장 현대회화에서 혁명적인 사건 1위로 뽑힌 게 이 듀샹의 샘이라는 건데, 1917년에 이제 미국의 한 그 이제 미술 협회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이때 듀샹이 어느 가게 남자 소변기를 뜯어다가 그걸 딱 해놓고 샘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 예술이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제일 더러운 소변기를. 막 협회 관계자들이 막 분노를 해요. 우리 지금 이 예술을 모독하고 있다. 그때 듀샹이 머트라고 하는 가명을 써서, 이 머트에 대한 설이 많죠. 소변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둥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성품일지라도 레디메이드, 이 개념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돼요. 요 컵을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연필을 꽂아요. 책상에서. 그러면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연필꽂이. 네, 연필꽂이. 이렇게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선택된 사물을 우리가 오브제라고 불러요. 오브제는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예술에서는 예술가가 선택한 사물. 그 오브제가, 예술가가 이 어떤 사물을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이 사물은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연필꽂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술가의 선택,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성품일지라도 예술가가 이걸 선택을 하면 이거는 이제 본래 용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기존의 예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죠. 근데 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소변기를 가지고 예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지금 이런 인식이 연합의 정신과 통하지 않아요? 저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늘 보면은 서로 본질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합의 어떤 사유, 열아일기 곳곳은 늘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용우생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어떤 이런 도구적인 개념, 사물의 개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연합이 이렇게 말해요. 쓸모없는 인간이 오히려 쓸모있는 인간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쓸모있는 인간은 쓸모없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높은 사람, 그쵸? 그런 것들만 바래요. 하지만 연합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삶의 진실은 오히려 평범하고 일상의 사람들의 더 진실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쓸모없는 벌레, 하찮은 벌레의 상징이 뭐예요? 하루살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만 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옥 문학상을 탄 거예요. 하루라는 오늘, 하루에 뜨는 애 보고 지는 애 봐요. 어쨌든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도 뜨는 애와 지는 애를 보죠. 이게 우주H잖아. 우주H. 우주H를 발견했어. 자, 그리고 이제 알 까고 죽는데요. 하루살이가 길게 살아봤자 2, 3일인데 그 사이에 연애를 하고 결혼한 다음에 알 깐 다음에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 없이 죽어. 더 이상 볼 것 없다고 딱 죽은, 그냥 미련 없이 딱 죽어. 근데 나라는 인간은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살아있어. 근데 그 하루도 그러니까 맨날 어영부영 때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루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맨날 어영부영 살아, 그냥.
그러면 진정한 성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저 우주의 이치 깨닫고 자기 할 일하고 하루 만에 미련 없이 죽는 하루살이가 진정한 성자가 아니겠느냐?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야기의 바로 이제 메시지예요. 무엇이 쓸모 있고 무엇이 쓸모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우리 고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개보다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인간은 나의 친구나 가족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인간이 내가 모르는 저 유럽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뭐 쓰나미로 죽은 그 수십만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개가 내가 이름을 붙여준 그 반려동물이라면 그분들에게는 개가 인간보다 소중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존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따라 어느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버리는 똥이 1억 7천만 원이 되고 그 지저분한 남자 소변기가 40억.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여러분 하시는데 일본 그 야구 선수 누구죠? 오타니 그저 50번째 그 홈런 그 공 하나 있잖아요. 그거 얼마에 지금 얼마죠? 예상 감정가 거의 40억이에요. 저도 예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40억이라고 했던 거를 누군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40억에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죠. 미쳤구나. 그 상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똥통조림 도대체 그걸 어디다 써요? 근데 그거 1억 7천에 사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의 세계랍니다. 네, 존재성은 이것은 본래부터 귀한 거고 이것은 본래부터 쓸모없어 그게 아니에요. 다 존재성은 맥락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본래부터 쓸모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발견해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어? 이거는 다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저라는 존재도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성이 다르게 규정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본래부터 쓸모없는 건 없다. 근데 우리는 늘 그걸 규정해. 나누어놔. 그래, 요거는 쓸모있는 거, 쓸모없는 거. 근데 연암은 그 쓸모없는 게 쓸모있다. 그거를 잘 보고 잘 발견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연암은 그런 이제 곳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편견 없이 보고 중국의 문화와 문물을 편견 없이 보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막 그걸 경도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좋은 것들을 적용해서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싶다. 이런 이용우생과 북학의 정신이 이제 열알기에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이용우생이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암의 그런 미학, 그런 어떤 인식 세계에서 늘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바라보려는 그런 남다른 태도가 아까 이제 그 글에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야구도하기는 연암의 산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열하일기에 있어요. 국경에서 이제 중국의 그 칠순을 축하하러 열하로 가죠.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270명이 갔지만은 한 70여 명으로 추려가지고 그냥 열하를 향해 가는데 이게 늦을까봐 하룻밤에도 9번이나 강물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일야구도하기예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기록. 앞에 이제 연암이 그 압록강을 건널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자네 도를 아는가? 그러면 도라고 하는 거는 저 압록강 물과 저 중국 언덕에 그 경계에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해요. 처음 출발할 때. 북경에서 열하를 건너면서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앞에서는 자네 도를 아는가? 조선과 저 중국의 경계에 있어. 뭐 이런 류의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여기서 나는 도를 알았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해. 지금 연결되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 이제 한자로 명심. 명심하는 사람은 귀와 눈이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귀와 눈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세하게 보고 들을수록 그게 오히려 해가 돼. 이게 이제 이 깨달음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여름철이었는데, 낮에 강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눈에, 이게 그냥 막 뿌연 흙탕물 때문에 무서워서 강물을 못 건너는 거예요. 밤에 건너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소리, 그냥 그 강물 무서운 소리 때문에 또 무서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거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진실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야구도하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것의 문제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연암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보고 듣는 것의 한계와 위험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고 듣는 게 너무 한계가 많어. 너무 잘못되었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명심이라고 하는 말, 마음을 잠잠하게 하다, 고요하게 하다라는 건데, 명심하는 사람과 여기서 대꾸되는 거, 대조되는 건 뭘까요? 귀와 눈만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 이제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명심은 귀와 눈만 의지하는 사람은 병통이 되잖아요. 그죠? 병통이 되지 않는 건 명심하는 거야. 그러면은 명심한다는 건 귀와 눈을 어떻게 하는 거? 의지하지 않는 거. 귀와 눈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선입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편견. 편견과 선입견이 왜 생기죠? 내가 보고 들은 걸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일단 1차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소리와 색,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소리와 색이라는 게 외물이다. 허상이야. 이게 방해가 돼가지고 올바름을 잃어버리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 현실이라는 강을 건널 때 보고 듣는 걸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착오와 혼란을 일으켜서 제대로 못 가게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연암의 이 말은 피카소의 말과 너무나 비슷해요.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라.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분야가 달라도 비슷한 얘기를 하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데 아무도 생각지 않는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작가나 어떤 그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평범한 거를 남들이 다 무심히 지나가거나 간과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발견자이자 창조자인 거예요, 사실. 근데 연암이 그런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 듣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날 어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이미지의 문제와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는 제품의 기능이 아닌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1970년대 이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핸드폰을 살 때 이 핸드폰을 갖다가 소비한다는 게 옛날에는 이게 기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기호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말하는 거야. 이미지.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미지, 애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해요.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구입하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은 좀 잘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있어요. 그 플라톤에 따르면 이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의 복제물에 불과해요. 이게 가짜 세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의 이미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원본이 없는 복제물. 원래 시뮬라크르는 복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원본이 없는 복제.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유럽에서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죠. 짝퉁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이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뭐였냐면 원본이 없었어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짝퉁만 있었는데 그게 명품 행세를 하면서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멀지 않은 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여기지만 그거를 눈앞에서 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핸드폰 속의 세계 자체가 이거 자체가 시뮬라크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MZ들은 거의 핸드폰 속에 살아가요. 이게 가상 세계인데 그러다 보면은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제 연암도 이런 어떤 자꾸 이제 어떤 그 이미지에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만약에 연암이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제 이런 시뮬라크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잘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파너플리 효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고 요거는 지금 뭐죠? 요게 있으니까 스타벅스죠. 여러분들 가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벅스 이렇게 들고 다니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어떤 정말 하루 벌기도 힘든 그런 일일 노동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딱 마시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룹이야 라는 무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힘든데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 과시심리, 그게 바로 파노플리 효과래요. 저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네, 앤디 월의 마릴론에서 이게 진짜 마릴린 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이만 있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유사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시뮬라크르에서는 차이만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차이만. 원본은 없어요. 앤디 월이 그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그 아까 장 보드리아르의 책을 읽고서요. 그리고서 만든 작품이 매트릭스이고 이 작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사회는 이미지의 시대에는 그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누구 말인지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죠? 데카르트. 이건 이제 근대의 출발이야. 근데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야. 이거는 현대인의 특징. 이거는 라캉의 말이에요. 라캉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대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욕망을 따지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묻게요.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50억? 10억. 50억? 10억? 10억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소박하게. 네, 좋습니다. 소박하게, 사실 10억이 소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라캉의 말에 따르면 10억 벌면 행복할 것 같고 50억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대인들의 욕망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집단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행복이라고 믿는 것, 내가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어떤 주체, 의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나의 행복인 양, 나의 성공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게 성공이야 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본질에, 내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 라캉이 결핍의 욕망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 집단 무의식의 욕망은 결핍의 욕망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집단 무의식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50억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제 50억을 벌면 이 집단 무의식은 100억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절대 안 치워진대요. 그걸 결핍의 욕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남의 욕망을 갖다가 나의 욕망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핍의 욕망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기 힘든, 누구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결핍의 욕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바라는 행복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연한 말을 따른다면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요. 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성은 다 각각 달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하나의 욕망 안으로 자꾸 포섭되고 있은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나의 자리,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삶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내면을 좀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요. 연암의 사고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창조자, 저는 연암을 창조자라고 보거든요. 가장 평범하고 비루한 쓸모없는 것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찾아내요. 우리는 더러워, 저거는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야, 지저분해,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해요. 근데 연암은 그런 존재를 잘 관찰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은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애정은 어떻게 생기냐? 이건 이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해요. 그래,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의 쓸모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에 만약에 내가 흡수가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에서 남다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열하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공간을 다르게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앞에 변화에서 힘든 건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암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틀, 기존의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요, 다르게 사고하기 위해서 유학자, 성리학자라는 틀을 깨고 장자와 불교와 또 서학까지도 두루 흡수해가면서 자기만의 진실의 자리를 발견해 나간 그런 경계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청나라의 문물이 굉장히 발달하고 연암도 그걸 굉장히 놀라잖아요. 네. 그 청나라라는 집단이 여진족이 이렇게 된 건데 그 청나라의 문물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서구 문물과의 교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내공이 있었던 건지 그럼 그 내공은 명나라 그 이전의 중국 왕조로부터 이어온 건지 아니면 청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문물이 그렇게 선진화된 건지.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사실은 이제 중고님이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큰 역할을 하는데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요. 청나라라는 민족은 되게 실용적이에요. 머리도 원래 이제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이거 변발을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옷소매도 되게 짧아요. 이렇게 어떤 실용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서양으로부터의 과학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좀 더 일찍이 그런 어떤 과학 문명이 좀 발달돼서 걸륭제 때의 그 북경은 세계 10대 유럽 도시 안에 이제 북경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엔 고려 말만 하더라도 오히려 저 예성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를 했잖아요, 외국과. 조선 시대는 다 폐쇄적으로 다 닫았잖아요. 19세기 때는 더 폐쇄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조선만이 중화야 그때. 저 중국은 청나라는 오랑캐. 그 다음에 서양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중화 사상에 또 계보가 있어. 자, 중화, 오랑캐, 서양 이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금수예요, 금수. 그 개념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교류를. 예, 그런 어떤 이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쓸모 없는 거에 대한 쓸모 있음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무용지용은 무엇인지 좀 어떤 거를 조금 깨달으신 게 있으신 건지 네, 전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수? 전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조금 행복을 찾아야 될지. 이거 굉장히 또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까지. 네. 근데 들려드리려면 이제 저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은 저도 이제 연암이라든가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점차 깨달아가는 게 그 이전에 보면 저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구별하고 이런 의식이 되게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도덕적인 그런 걸로도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이제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까처럼 이제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의 쓸모가 있기 때문에 뭐 지위나 나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갖다가 구별하고 차별하는 건 이거는 그것보다는 그런 거를 좀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하겠는걸?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예컨대 어떤 이민의 문제를 받아들일 때나 또는 어떤 다른 동물을 갖다 바라보는 시선에도 좀 이렇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늘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고통의 좀 과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일 수도 있는. 그러면서 점차 맞아, 우리가 자꾸 거꾸로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구나. 연암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런 지식인의 위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어떤 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계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쓴 많은 아까 저술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제가 관계에 서툴러서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럴 때는 이렇게 신나게 하지만은 되게 좀 내성적인 게 좀 강하게 있는 편이고요. 그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과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 대한 오히려 생각과 고민이, 관심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그게 있어요. 내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생각이 다른 사람은 최대한 그거를 틀리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요 지식이 옳다고 해서 막 우겼는데 이렇게 뭘 가르쳤을 때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내가 막 잘못된 것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옳다고 믿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틀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떤 좀 나와 다른 그런 어떤 의견도 이런 수많은 다양한 다른 어떤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으로 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면은 어쨌든 싫으면 싫은 거고 막 그런 감정이 막 떠올라요. 또 화가 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어쨌든 간 한 세대에 태어나서 같이 죽을 불쌍한 인생인데 내가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건 다 흩어지는 이제 그런 것일 뿐인데 남이 이렇게 쓰레기를 나한테 주었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내는 사람만 손해야. 끊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관계해가지고 불편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은 그러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잘 못 끊는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생활의 지혜는 끊을 건 과감하게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참기만 하면 병나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삶의 방식은 어지간한 거, 또 단발적인 것의 경우에는 다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조금 더 어쨌든 간 그 사람 편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떤 성인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